안녕하세요. 소울비트코인의 KJ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플,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의 실시간 정산 구조 ILP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과감했고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투자한 코인의 본질과 내재 가치보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외부 변수들, 흔들리는 시장의 심리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성공 투자라는 길고 험한 여정인 마라톤을 결코 완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 가격이 결국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ISO 2002는 글로벌 은행들이 각자 쓰던 제각각의 언어에서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바뀐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통일된 언어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실시간 정산의 실제 작동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XRP의 가치와 가격은 바로 이 정산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가 새로운 ISO 2002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행이 미국 A은행으로 1억 달러를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은 금액, 수취인 정보, 목적 등을 작성해 스위프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위프트는 그 메시지를 기존과 똑같이 우리 은행과 연결된 중개은행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개은행이 우리 은행과 A은행 모두의 파트너라면 그제서야 A은행으로 송금이 최종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빠르면 1일, 느리면 3일에서 5일까지도 걸립니다. 미국처럼 인프라가 괜찮은 나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파트너 은행이 적은 국가라면 중개은행을 적게는 3군데, 많게는 그 이상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즉, 바뀐 건 메시지 형식뿐이고 정작 중요한 건 그대로입니다. 실시간 정산도 안 되고 노스트로 계좌도 그대로이고 중개은행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겉모습만 2025년이고 속 구조는 여전히 1980년대입니다. 여기서 노스트로 계좌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행이 미국 A은행으로 한 달 평균 100억 달러씩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우리 은행은 중개은행이든 미국 A은행이든 그쪽 은행의 계좌에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을 미리 묶어둬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외은행에 미리 넣어둔 이 돈, 바로 이것이 노스트로 계좌입니다. 국제송금은 달러만 묶어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은행처럼 글로벌 거래가 많다면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화폐를 각 나라의 은행이나 중개은행들에게 각각 따로따로 묶어둬야 합니다. 달러는 미국 쪽, 유로는 유럽 쪽, 엔화는 일본, 동남아 통화는 또 다른 중개은행.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적게는 연간 수조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조 달러까지 노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스트로 계좌 문제를 리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은행이 스위프트 방식에 지쳐서 리플렛과 온보딩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A은행으로 1억 달러를 보내야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 은행은 1억 달러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리플렛에 전송합니다. 리플렛은 그 메시지를 탈중앙화 원장인 XRP 레저로 넘기고 XRP 레저는 한국 쪽 유동성 파트너사들 중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곳을 즉시 골라 연결합니다. 연결된 파트너사는 보유 중이던 XRP 중 1억 달러치 수량만 미국 쪽 유동성 파트너사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미국 파트너사는 1억 달러치 XRP를 받는 순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미국 A은행에 바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받은 1억 달러치 XRP를 즉시 장외 거래소에 분할 매도 처리 후 1억 달러를 다시 확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늦어도 5초 내로 끝납니다. 노스트로 계좌가 최후를 맞이한 진정한 실시간 정산인 거죠. 이 과정에서 XRP 가격이 오르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송금은 항상 출발국에서 시작됩니다. 방금 든 예시는 출발국이 한국이었죠. 그래서 출발국의 유동성 파트너사들은 은행 대신 XRP를 상시 보유해야만 송금을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착국인 미국의 파트너사들은 XRP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받는 즉시 장외 거래를 통한 자동 분할 매도로 달러 확보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장외 거래 유동성 파트너들입니다. 이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해외 송금을 즉시 달러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넉넉히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한 방향만 고려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은행이 한국으로 10억 원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면 송금의 출발국은 미국이 됩니다. 그때 미국 측 유동성 파트너사는 한국 파트너사에게 보낼 10억 원어치 XRP를 즉시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XRP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보유해야 할 XRP의 충당은 장외거래소를 통해서 확보합니다. 그래서 장외거래소들은 달러와 XRP 둘 다를 상시 보유해야만 세계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든 송금을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리플렛을 통한 송금량이 증가하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장외거래소들의 XRP 유동성 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풀을 채우는 힘이 XRP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압력입니다. 흔히들 은행들이 직접 XRP를 들고 있다가 송금에 쓰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자신들의 거래 규모와 자금 흐름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송금 단위가 수천억, 수조 원씩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보인다는 건 은행에게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업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ISO 20022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ILP입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역할은 앞에서 설명드린 리플렛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ILP는 은행의 내부망, 국가 간 결제망, 그리고 여러 블록체인까지 서로 다른 결제망들을 하나의 표준 규칙 아래에서 연결해주는 기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끼리만, 네이버는 네이버끼리만, 인스타는 인스타끼리만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ILP가 연결되면 카카오에서 보낸 메시지를 인스타에서 바로 읽을 수 있고 인스타에서 보낸 파일을 네이버에서 즉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즉 완전히 다른 시스템끼리도 중간 장벽 없이 연결해주는 공통규칙이 ILP입니다. ILP가 없으면 헤데라는 헤데라끼리만, 스텔라는 스텔라끼리만 각자 자기 체인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LP가 들어오는 즉시 헤데라에서 보낸 자산을 스텔라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스텔라에서 보낸 결제를 다른 체인에서도 그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ISO 20022와 IRP가 함께 쓰이면 노스트로 계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ILP가 정산을 직접 해주는 기술은 아니지만 각 결제망들이 실시간 정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주는 표준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탈중앙 지갑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기존 은행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리플렛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리플렛에게는 유동성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리플사와 계약으로 묶여 움직이는 책임, 신뢰 기반의 폐쇄형 구조입니다. 반면 IRP에는 리플의 파트너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커넥터라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커넥터는 특정 기업의 소유가 아닙니다. XRP 레저, 스텔라, 헤데라, XDC, 알고랜드, 에이다 등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커넥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리플렛과 연결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의 법인 리플랩스와 맞닿게 됩니다. 하지만 ILP는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커넥터가 그 순간의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책임 소재는 다소 애매하지만 그 대신 중심이 없어서 유연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매우 넓습니다. 결제망 전체를 관통하는 표준 규칙이 될 수 있기에 적합한 구조죠. 이 ILP 방식이 리플렛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ISO 2002 협상 테이블에 블록체인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했던 곳이 바로 리플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준의 방향이 리플이 만들어 오던 구조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업은행들에게는 리플넷과 ILP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실제 고객의 돈을 다루는 상업은행에게는 리플넷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신뢰, 법적 안전판을 충족시키면서 노스트로 계좌 문제와 실시간 정산까지 가능한 구조는 현재로선 리플넷이 유일합니다. 반대로 ILP는 전 세계를 잇는 완전한 개방형 연결망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의 핵심 원칙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ILP가 우선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곳은 국제송금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간 소액 송금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런 소액 송금 분야에서는 탈중앙 블록체인 기반이면서도 앵커 네트워크를 통해 신원 인증까지 가능한 스텔라 루멘이 상당히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SO 2002는 기존 금융 세력들이 블록체인 시대를 끝까지 막으려 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리플이 만들어낸 기술적 토대 위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무리 비효율적이어도 스위프트 시스템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에게도 넘어야 할 산,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플이 안고 있는 리스크와 남은 숙제들, 그리고 리플이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까지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